경제. 자, 경제를 아주 쉽고 간편하게 전달을 하는 분입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이광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를 해주셨습니까? 오늘 그 체코 원전 이야기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거 먼저 할까? 아니 그 준비되어 있죠? 체코는 준비되어 있죠. 예. 자, 마이크 좀 왜 네네, 좀 마이크랑 왜 살짝 싸우고 올릴게요. 있어요? 네. 마이크랑 좀 단일화하세요. 네네네. 예. 그 체코 원전 이야기 뭐 날벼락 맞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네. 아, 예. 네, 그 이야기 뭐 저희가 잠시 후에 다루기로 네네. 하고요. 예. 자, 그러면 이광수 대표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부동산 투자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6월부터는 저희가 아파트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사야 돼? 네. 6월부터? 네. 오, 그래요? 돈이 있어요. 뭐 또 사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 그러니까 저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내란 정부죠. 네. 그러니까 내란 정부가 6월에 어떤 걸 시행할 예정이냐면, 예. 내란 정부가 6월에 시행한다고요? 네. 6월이면 내란 정부가 아닌데?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계획하는 게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걸 계획 중이냐면 지분형 모기지라는 걸 계획 중입니다. 지분형 모기지. 네,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사는데요. 정부하고 같이 사자는 거예요. 정부랑 같이 합심해서 사자. 예,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말씀드릴게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네. 예를 들어서 정부가 4억 원 투자를 해줍니다. 4억을. 그리고 나머지 한 40% 정도는 대출을 해주고요. 그럼 내 돈은 얼마 들어가냐면 1억 8천만 원 정도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에? 충격적이죠. 와. 예, 이런 제도가 6월부터 그러니까 목표는 시행한다는 목표고요. 예.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집값이 변동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른 걸 지분만큼 나눠 갔습니다. 아, 오르는 지분만큼 정부랑 산 사람이 나눠 가죠. 그렇죠. 그거 합리적일 수 있죠. 근데 여기가 핵심인데 만약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네, 떨어지면 그러면 어떡해요? 100% 정부가 책임져요. 떨어지면 또 정부가 책임지고. 네, 100%.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나눠 갖고 떨어지면 정부가 전부 다 책임지고. 정부 부동산이 아니고 네. 그 부동산 이름이 정부 아니에요? 부동산 상호명이 정부 아니고 진짜 정부, 아파트, 국가, 예,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정부.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를 해, 정부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 입장에서 뭐냐면 이거를 왜 투자 안 합니까? 안 할 이유 없지, 그렇게 그렇죠. 해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손해볼 게 없잖아. 1억 8천만 들어가고 오르면 나눠 갖고 대출 다 해주고 정부가 투자해주고 떨어지면 정부가 다 손해 책임지고 누가 안 사냐는 거예요. 안 살 이유가 없지. 그러면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예. 네. 뭐 투자든 투기든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엄청 올라가겠죠. 오르지.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정부가 지금 내란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왜? 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가계 대출이 급증했거든요. 네. 그것도 맨날 그 가계대출을 지금 위험하다고 맨날 얘기했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을 못 사요, 더 이상.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거야. 수요가 줄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낸 겁니다. 집값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왜? 집값 떨어질까 봐. 아니 그 떨어지면 왜 안 되는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와. 그게 더 충격적이죠. 또 하나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예. 사실은 이게 전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적폐가 뭐 저희가 사법 적폐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금융 적폐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 그게 커. 그러니까 금융사들과 아, 금융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해서 이자에서 돈 버는 사람들 대부분 부동산에서 돈 벌지 않습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삼성전자가 연간 영업이익이 110조 원 정도 내거든요. 110조. 네. 삼성이.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은행권들이 이자 수익으로만 200조 원 이상을 벌고 있어요. 야, 이거는 나쁜 나라야. 예. 이거는 나쁜 나라라니까. 예. 근데 대부분 이자가 어디에서 들어오냐면 부동산 대출에서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대출을 더 이상 못 일으키면서 집을 못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 대출이 줄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이익이 감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야 니네 대출 조금만 내. 정부하고 같이 사자. 이런 게 고안된 거예요. 금융사들 너무한 거 살리고 네. 그리고 부동산 갖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 살리고 부동산 가격 받쳐줘야 되니까. 받쳐주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면은 방식이 지금 나오면 빚더미에 앉아 있는 가게들은 이제 더 위험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만약에 떨어진다면 아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없지 않습니까? 없지. 만약에 떨어지면 정부가 책임지면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재원 다 고갈되고 가뜩이나 지금 정부 돈 없는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하네. 그렇죠. 근데 더 문제인 게 와. 뭐냐면 만약에 저는 이게 정권 차원에서도 정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살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럼 블락홀로 빠지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처럼 된다고요. 아무것도 못해. 맞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막 추경이라든지 이걸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부동산 가격이 막 이렇게 폭증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사실은 정권 뺏길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 지분형 모기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우리가 심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 경계하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6월 3일 정권 바뀌고 새로운 민주정부 들어서고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너무 어려울 거야. 엄청나게 높은 벽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맞아. 그 벽을 사실은 지금 사법 체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맞아. 예. 근데 그보다 더 높은 벽은 사실은 이런 이권의 벽이에요. 그렇지. 이권의 비용이 훨씬 높겠지. 돈으로 결성돼 있는 벽. 예. 안 놓치려고. 그렇지. 야,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새로운 거잖아. 이게 도입되면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맞아. 이거 반드시 막아야 돼요. 절대 도입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꼬시냐면 쉽게 말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집값 많이 올랐지. 그래서 대출 받아서도 못 사잖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같이 사자고 집 사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너네 부담 덜어주는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듣기에는 좋아 보여요. 근데. 무주택자나 아니면 서민들이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건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집값을 값을 낮춰주는 거지. 그게 핵심이지. 그러면 만약 이렇게 해서 집값 더 오르면 우리 서민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내 집 마련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질이 뭐냐고요. 집값이 올라서 대출 더 해줄까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심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반드시 막아야 된다. 심각. 근데 이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안 해. 지금도 이거 봐. 또 중요한 얘기하니까 다 나가네. 진짜. 아유 진짜 왜 그래? 지금 나가지 마. 지금 10만 분이 나갔어. 10만 분이. 예. 아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악마가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내가 지금 1억밖에 투자 안 한 거잖아요. 네. 근데 1억이 올라갔어요. 그럼 1억 투자해서 1억 버는 거잖아요. 뭐 정부랑 나누긴 합니다만은 네. 이렇게 큰 레버리지가 어디 있어요? 음. 이건 주식판보다 더한 투기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려가면요. 정부가 손해 보잖아요. 개인은 손해 안 보죠. 네. 그러면 뭐 정부만 손해 보면 끝나겠지라고 하는데 여기도 또 사기가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뭐예요? 예를 들면 제가 네. 어쨌거나 아까처럼 10억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고하고 짜는 거지.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너 9억에 사라. 그리고 제가 그냥 9억에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1억 손해 보죠. 최욱이 9억으로 그 집을 사서 다시 10억에 올려 팔면 돼요. 저가로 자전을 계속 돌려서 사기 매매를 해서 그 이익을 밖에서 쉐어하는 등등등 탈법 탈선 행위가 엄청 많을 수 있어요. 여기는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네. 이거 막을 수 있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정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쉽게 튀거나 쉽게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격이 튀거나 내려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시세가 거의 확정적으로 객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에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어디게요? 수도권의 거래량 많은 대단지 큰 아파트리예요. 거기는 늘 여기가 뭐 9억 원전에서 거래되는데 왜 갑자기 11억이야? 이거 바로 튀잖아요. 근데 그런데 위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돈을 써줘요? 거기는 내버려도 장사가 잘 되는 내버려도 지역인데. 되는데. 이거 앞뒤 명분이 다 안 맞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그 손해 보는 것도 결국 정부가 메운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국민 세금 아니에요? 세금이지.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의 문제가 뭐냐면 이익은 그냥 부동산 투자나 투기한 사람들이 가져가요. 근데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공유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부동산 PF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사업을 잘못해서 미분양이 나잖아요. 네. 대한민국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부가 사줘. 사죠. 그럼 아니 그럼 이익이 나오면요. 갖고 와요? 다 자네들이 갖고 가요. 맞아요. 기업이 갖고 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뭐냐면 이익이 나면 그건 사유화시키고 손실이 나면 그냥 공동화시켜버려요. 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왜 그런 방식? 이건 철저하게 부동산의 그 쌓아온 적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큰 거야. 이권 카르텔이. 그러니까 이거를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진짜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쉽지 않아.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건드리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뼈 떨어질까 봐. 맞아.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 근데 이거 개혁해야 된다. 해야 돼. 예, 반드시요. 반드시 해야 돼. 네, 네. 아, 그래야 이게 우리나라 중요해.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 알아야 돼. 왜 나가?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걸로 포퓰리즘으로 정말 나쁘게 가는 거야. 그쵸. 그럼 국민들은 계속 힘들어져. 지금 보수 경제지나 언론들이 이 제도가 너무 좋다고요. 지금 막 지분형 띄우지? 모기지가 저봐. 와 드디어 서민들이 집 살 수 있겠네요. 그렇지. 이러면서 드디어 내 집 마련 가능하게 줄 수 있겠습니다. 10억짜리 주택을 1억 원으로 살 수 있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모든 돈들이 부동산으로 쏠릴 텐데 우리나라 경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아, 지금 뭐 댓글이 안 좋네. 왜 남아 있는 애들한테 자꾸 소리 지르냐고. 아, 죄송합니다. 네. 나간 분들 듣지도 못하는데 여기다 대고 화를 내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미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임박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안한 게 뭐냐면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실은요 이게 제도가 도입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야 이미 한 사람은 없고 난 왜 안 줘 갑자기. 그렇지. 그래서 없을 수가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미 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나는 왜 혜택을 안 줘? 그러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긴단 문제 말이에요. 생기지. 그래서 이미 도입된 거를 없애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아예 안 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니네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 언제 시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획은? 6월에 지금 목표예요. 아, 시행한다는 이거 위험한데. 목표. 6월에 지금 시범 사업 한 1,000호 정도를 대상으로 먼저 한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그거 끊어야 됩니다. 그 막아내야 돼. 이번에 되게 어제 금융위원장이 이거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이 될 것 같은데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웃으면서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아 내가 이런 제도 막 도입하고 일을 벌여주면 나 쉽게 그만 못 뜨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싹 바꿔버려야 됩니다. 와.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야. 쉽지 않. 만약 도입돼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이 혜택을 봤어. 그럼 나는 왜 안 줘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면 경제 이슈로 매일같이 전 언론이 매일 때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이슈로 때리는 기사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렇게 정책 대출을 내서 빚을 일으켜서 부동산 가격 다시 올려놨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네. 그런데 그 정책 많은 사람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다 강남에 집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무도 얘기 안 했다고요. 네, 네. 좋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바꾸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겠고 또 음.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수 있겠고 경제가 좋아질 수 있겠다. 네. 근데 이 상태로 가면요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언론에서는 만약에 이거 다음 정부가 와서 못하게 하잖아. 이 정부는 사다리 걷어차게 한다. 그렇죠. 요렇게 갑니다. 그렇죠. 그냥 뻔해. 마지막 서민들의 꿈을 꺾었다. 뻔해. 그러면은 그 여론 형성됩니다. 그렇죠. 20대들에게 기회를 안 준다고 하면서 20대들 또 자극합니다. 갈라치기. 그렇죠. 네. 그럼 20대 에펜코리아 이 새끼들이 또 지랄지랄합니다. 에펜코리아 이 새끼들이. 그러면은 정권 휘청휘청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담대하게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뭐냐면 돈을 꿔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켜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건 맞는데 또 언론 이 에펜코리아 이거 생각할수록 열받네 진짜. 아니 얘네들이 난 진짜 열받는 게 갑자기
얘네들이 윤석열 지지해서 대통령 시켰지. 예. 만들었잖아. 네. 얘네 지지해서 맞아. 윤석열이 망쳤어. 응. 그러면 최소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해야 되는데 지들이 또 키득거리고 있어. 네. 지들은 너네는 뭔데? 그런 거 안 해. 아니 그러니까 너네 뭔데? 너네는 윤석열 너네가 찍어서 만들었잖아. 그럼 너네 반성이라도 해봤니? 뭔데 너? 아무튼 진짜 나중에 보자. 원래 자신의 잘못 인정하기 싫어서 더 그래 더. 근데 그래.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인 게 뭐냐면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 자기한테 도움이 됐으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20, 30대 실업률 증가했죠. 네. 그리고 집값 그러니까 내 집 말을 못할 정도로 집값을 또 올려놨죠. 너무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네. 지지해. 네. 반성도 안 하고. 안 전 그 해. 지점이 되게 속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체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큰일이 또 나가지고 부득이하게 또 체코 얘기를 한 번 더 하면서 네. 그동안 있었던 일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동안 우리가 체코 원전을 수주했네 어쨌네라고 했잖아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위는 우선 협상 대상자예요. 아직 본 계약이 사인이 된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현지 시간으로 5월 7일 어저께입니다. 본 계약 사인하자라고 해서 실제 사인하러 장관 둘이랑 사장들이랑 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쉽게 말하면 우리 방문단이 가가지고 사인하려고 갔어요. 네. 체코에 갔어? 갔죠. 어. 도착하자마자 이런 발표를 듣습니다. 미안해 사인 못해 오늘. 잘못 왔네 이런 얘기죠. 거기까지 갔는데. 갔는데 진짜 짜증난다. 좀 대한민국 지금 우습게 보냐? 체코. 아무튼 본 계약하러 갔는데 사인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 체코 법원에서 본 계약 중지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왜 그럼 체코 법원은 응. 사인 하루 앞두고 이런 일을 했나? 음. 그걸 이제 알아볼 텐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체코 원전 입찰할 때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든 입찰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리고 프랑스, 프랑스, 미국 미국. 요 세 개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딱 선정되자마자 프랑스가 곧바로 이의 제기를 신청합니다. 음. 프랑스는 유럽의 원전 강국이죠. 그리고 체코는 유럽에 있으니까 유럽 원전은 내 앞마당이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내 앞마당에서 원전을 한국에 뺏겼으니 예.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네. 우리로 치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반독점 기구에다가 바로 이의를 제기해요. 프랑스가 두 번 이의 제기했는데 최근에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참질 않죠. 끈질기게 갑니다. 이제 법원으로 가요. 체코 법원에 갑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판사님, 내일 한국과 체코가 본계약 사인을 하는데 이 사인이 이제 본계약 사인이니까 이게 되고 나면 우리 프랑스 입장에서는 영구적이면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많아요. 본 소송을 해야 되겠으니 일단 본 소송에 앞서서 가처분으로 저 서명 좀 멈춰주시오라고 하는 금지 가처분을 냈어요. 예. 근데 체코 법원에서 그걸 인용한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인용됐다는 건 뭘까요? 너무 맹랑한 소리로 저거 금지해달라 그러면 바로 기각됐을 텐데 적어도 본안으로 다퉈 볼만 볼만하다. 하니까 일단은 멈춰라고 예. 받아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본안으로 다툴 만한 사유가 일단 인정된 게 아니냐. 그래서 가처분이 됐다. 그래서 하루 앞두고 사인 중지됐다. 여기까지 나온 사안이고 네. 그러면 프랑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왜 프랑스가 이렇게 끈질기게 주장하는 거고 적어도 가처분 법원을 설득해냈는가? 프랑스의 주장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이 수주받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저가 덤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 실현 불가능한 가격이다라고 얘기해요. 아. 실현 불가능한 가격이다. 그것도 열받아. 진짜. 와, 나 진짜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열받네. 하나 뭐 예를 좋아하네. 이런 거예요. 뭐 예를 우리가 소나타가 2천만 원인데 아, 이거 할인 뭐야? 받아서 뭐 한 1,800에 샀어. 그럴 수는 있죠. 네. 근데 새 차를 소나타를 뭐 한 800에 사왔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침수차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가격이다. 말도 안 되는 저가 덤핑이다는 게 첫 번째고, 둘째, 뭐든지 공사하다 보면 공기가 지연되거나 돌발 변수가 생기잖아요. 예. 그런 일체의 사유가 반영되지 않은 고정값이라는 거예요. 고정값, 불변값이라는 거예요. 네. 체코 너 이거 그거 가능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가격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세 번째, 절차가 전부 다 불투명하고 비공개다. 뭐 이런 거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의제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실현 불가능한 저가. 음. 이거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네. 이게 사인이 된다면 뭐냐? 체코 너 바보야. 너 사기당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잘 따져봐. 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저 침수 원전이야. 예, 예. 침수 원전.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냐면 이거는 분명히 마이너스 수준인데 이게 가능한 건 뭐냐? 한국 정부가 뒤에서 백업하고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도 입찰 당사자는 우리로 치면 한전이에요. 프랑스 전력공사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한수원이에요. 한수원. 미국도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웨스트. 아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예요. 웨스팅하우스. 하나하나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렇죠. 웨스팅하우스. 각자가 주체인데 음. 프랑스 말은 이거예요. 너네는 실현 불가능한 가격으로 입찰을 했어. 이건 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야. 아니면 이 가격이 말이 되도록 음. 한국 정부가 뒤에서 백업하면서 돈으로 밀어주는 지원이 있었을 거야. 어, 그럼 불공정이지. 그러면 불공정 거래요. 그렇지. 이러니까 네네. 이거 입찰 불공정이야. 음. 우리도 뭐 정부 지원 못 받아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음. 이런 얘기입니다. 네. 즉 저가 논란이 핵심적인 이슈로 결국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저가 논란에서 비판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많이 했잖아. 팔수록 손해다. 맞아요. 이거 큰일 그렇습니다. 난다. 근데 이거는 국내 이슈였고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우리가 비판하는 건데 이제는 성격이 달라졌어요. 어제부로. 뭐냐? 이거는 법적 이슈가 됐어요. 아. 이제 비판을 우리가 정치적인 비판이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법적 이슈가 돼서 이게 저가가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가격이 아니라는 걸 법원에서 입증받아야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프랑스 등등등에서 외교적으로까지 이게 해결을 봐야 되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외교 문제로 이제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네. 어제부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자, 그러면 이제 저가 의혹이 이제 문제의 본질이니까 짧게만 말씀드려요. 그럼 진짜 저가야 아니야? 우리가 자신 있으면 뭐 돌파하면 되겠지 할 수 있잖아요. 저가 의혹 그중에 이제 몇 개 제기된 것들만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 한수원이 우리나라에서 원전 지을 때는 한 7조면 짓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외국에다 짓는 이 거래값은 한 개당 지금 현재 한 11조, 12조 사이예요. 네. 두 개 합쳐서 한 2조 정도, 3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수원 얘기는 이거예요. 국내에서 7조에 짓는데 밖에 나가서 11조, 12조면은 얼마 마진 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저가 아니고 오히려 잭팟이다, 로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맞는지가 이제 핵심이에요. 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7, 8조에 짓는 건 맞는데 이거 유럽에서 짓잖아요. 네. 유럽 사람들이 유럽에서 지을 때의 비용을 비교해 보자는 얘기예요. 아 인건비. 인건비 비교. 네. 왜 유럽의 인건비, 유럽의 인건비. 자재값, 유럽의 환경 기준, 유럽의 노동 기준을 다 적용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최근 사례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핀란드에서 있었던 원전 한 개는 21조에 지었습니다. 21조. 최근 사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 21조에 짓고 업체가 파산했어요. 21조에 짓고 파산했어? 이게 수익이 안 나서. 그다음에 영국에서 짓는 최근에 있는 원전은 32조에 현재 짓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아. 그런데 유럽에서 볼 때 한국이 이걸 11조에 짓겠다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그 사람들이 할까요? 말이 말이 안 되지. 된다고 하겠죠. 이 비교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 원자력 협회에서 최소한 각 나라가 지을 수 있는 단가를 추론해 놨는데 이것은 이제 분석입니다만은 한국인은 가격을 추정해 보건데 5년 내지 10년 전 가격으로 추정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저가 논란이 이렇게 불이 붙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뭘 약속했냐? 체코에다가 현지 업체의 60% 정도 하청을 통해서 일감을 떼주겠다라는 네. 걸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이익에 적어도 총마진의 60 이상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와. 그래서 이건 민주당발 분석인데 총 우리가 한 기를 11조, 12조에 짓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6.6조에서 7조 사이로밖에 단가를 볼 수 없다. 근데 뭐가 남느냐? 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음. 또 돌발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 예. 세계 원전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해 보자면 그 어느 나라 원전을 짓더라도 평균 36개월의 공기 지연이 생겨요. 평균입니다. 평균. 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죠. 36개월에 지연이 생기고 코스트 오버 돌발 비용은 117%가 평균이에요. 추가 비용이. 추가 비용이 이게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 3년에 11조 딱 끝났잖아요. 어. 근데 뭐 돌발 변수가 나와서 길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담당하면서 지어야 되는 거고. 어. 그 비용이 117% 이상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와. 우리 11조 바뀌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미친다. 그러니까 이게 저가라는 논질에 본질적인 논란이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와. 여기에 더해서 프랑스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미국도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근데 미국과 우리가 합의를 했어요. 이 일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 미국과 합의한 내용이 세 개가 일단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이제 문제 제기하지 문제 제기하지 말라는 말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합의해 준 게 예. 있어. 그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원전 한 기당 약 1,8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예, 인정해라. 예. 벌써 마이너스죠? 예. 마이너스. 그다음에 미국의 연료봉을 써라.
마이너스죠? 또 마이너스. 우리 거 냅두고 남의 거 쓰니까. 그다음에 체코 원전 한 기당 미국에게 적어도 1조 5천억에서 2조 내외에 해당하는 일감을 떼줘라.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와. 이거 뭐 남습니까? 뭘 남아 빚만 남지. 자,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 금융을 현재 제공할 것처럼 사실은 얘기가 되고 있어요. 돈도 우리가 대줘요. 돈도 우리가 꿔주고 그 돈으로 천천히 갚아. 맞아, 야, 그만해라. 맞아. 그때 있었다. 자, 맞아, 그만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논란이 핵심적인 문제로 떠올랐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분석해 볼 때 이거 과연 입증하기 쉬울까? 저가 아니다라는 거 입증하기 쉬울까? 이제 문제가 전혀 성격이 바뀌고 어려워진다는 그만해. 겁니다. 네. 자, 저가 맞다고 해. 미안했다고 해. 향후에 어떻게 될까? 일단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네. 첫째, 소송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체코 정부의 뭐 후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면 돌파해서 이기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겠죠. 일단은 이겨서 뭐 할라? 그러니까요.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제발 있겠죠. 좀 쳐라. 안 하는 게 낫죠. 제가 볼 때 음. 지는 게 좋아요. 지는 자, 게 좋아. 두 번째, 네. 협상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프랑스가 이의 제기했으니까 미국이 이의 제기한 것도 우리가 협상했잖아요. 또 가서 협상해야 되겠죠. 아니야. 자, 그러면 하지 마. 실제로 프랑스는 유럽에서 자기네가 원전을 놓치잖아요. 예. 다 이의 제기해가지고 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협상이 열리면 그냥 타결이 돼요? 뭘 줘야죠. 뭘 줘야 됩니다. 뭘또 앞으로 체코에서 있는 원전 니네가 가져. 아니면 이번 너네도 일감 띄워줄까? 등등등 우리가 카드를 내줘야 협상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 협상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또다시 마이너스 요소예요. 아이 그만 쳐. 그럼 세 번째 그냥 아예 우리가 재판에서 지는 거. 어. 이건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 들어간 비용은 매몰 비용이 되고 매몰 비용 날아가는 해. 겁니다. 그게 나. 그냥 소송에서 지는 거는 또 한동훈이 전문이거든. 한동훈이 보내서 빨리 져. 빨리 지라고 한동훈이 백전백패. 보내서. 마지막 이제 남았습니다. 자, 중간 정리해 보면 저가 논란이 문제의 본질이 되어 있고 법적 문제, 외교 문제가 되어 있고 쭉 내용 보니까 우리가 엉망진창인 상황이라서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 우리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칠게요. 여기까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우리에게 재반론하는 게 뭐냐? 야, 우리가 유럽에 수출하는데 첫 번째 수출 아니냐? 그런데 저가로 좀 하면 어때? 마케팅으로 첫 번째 것들을 좀 희생하면 되지. 그 다음 거부터 돈 벌면 되잖아. 라고 해서 이것을 소위 말하는 명함 돌리는 비용. 레퍼런스 하나 딱 레퍼런스 갖고 있고. 비용이라고 삼으면 되지라는 네. 반론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재반론할 수가 있는데 그 재반 평소에 제가 하던 그 재반론은 하지 않고 오늘 다른 얘기 할게요. 아까 제가 한미 간의 합의가 세 개 사항이 노출됐다고 했잖아요. 네. 하나가 더 최근에 유출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확언은 못하고 왜 기밀 사항이니까 다만 언론 보도나 국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된 게 그 세 개예요. 아까 지적재산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거. 네 번째가 뭐냐? 한미 간에 뭘 합의했느냐? 앞으로 유럽에서 원전이 발주가 나오면 한국은 수주하지 않는다. 이걸 합의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아 그거까지 합의했네. 네. 야 이게 네 번째 아니, 합의 사항으로. 어떤 새끼가 그거 그렇게 합의하고 자, 온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반론했던 저게 아니지만 이런 반론에 대해서 이제 재반론을 평소에 하던 재반론이 필요 없어요. 야,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이번에 저가 수주 그래 들어갔다. 불공정하게 했다. 정부가 뒤에서 백업했다. 100번 인정해도 다음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지. 근데 미국과 뭘 합의했냐? 앞으로 우리는 유럽 진출하지 않겠습니다. 수주하지 않겠다. 유럽은 미국이 하세요. 우리는 다른 대륙을 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면은 그럼 도대체 이 건은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교두보도 아니고 희생만 하고 돈만 들어가고. 이거 아무튼간에 와. 1호 영업사원 내 눈에 띄지 마라. 1호 영업사원 내 눈에 띄지 마. 한강에서 개 끌고 다니는 너 같은데. 보리밥 처먹고 말이야. 와 진짜 씨, 열받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해외 수주에 대해서 뭔가 그 환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20조 원을 어디에서 수주했다. 중동에서 하면 그 기사 한 줄. 꼭 레파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차 200만 대 수출. 그러니까. 기사 한 줄. 그런데 중요한 건 해외 수주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수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얼마나 버는가가 그럼. 중요하죠. 최근 15년간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네. 해외에서 돈을 번 경험이 없어요. 심지어 수조 원의 손실만 냈어요. 예. 차라리 수주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국민이 똑똑해져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이거 갖고 네. 윤석열이가 얼마나 장난을 쳤습니까? 그렇죠. 뭐 그 중간에도 봤죠. 빈라덴 있지 않습니까? 빈라덴? 아니요. 저기 빈살만? 빈살만. 또 실수를. 또 실수를. 아니 빈살만 빈살만. 빈살만. 큰일 빈살만 나. 와서 막 해외 수주한다고 그 난리치지 난리 않았습니까? 쳤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데 제발 현혹되지 말자. 수주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한국의 건설사들요 중동에서 수주 잘못해서 다 망할 뻔했어요. 근데 수주할 때는 좋았죠. 야 자동차 200만 대 100만 대 수출하는 거 똑같네? 아니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하죠. 근데 원가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우디 왕자가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공장을 거의 공짜로 줬거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해외 수주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어처구니들이 벌어서 저는 차라리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야 그냥 수주하는 게 좋지 그래도 아닙니다. 아니야. 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가 대한민국의 운이 좋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안 하는 건데 네. 이때 이 장난질하는 했던 놈들이 있죠. 이 매국적 행위를 했던 놈들, 네. 이놈들 처단해야 된다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놈들. 제가 이제 정리하면 네. 엄청난 저가 논란이 네. 하나 있고 둘째는 뭐냐? 아까 미국과 합의하면서 네. 제가 슬쩍 지나갔는데 1번 원전 한 기당 미국의 저작권 뭐 천 몇백억을 인정한다 이게 나왔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미국과 싸운 이유가 뭐냐? 니네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지어줬던 원전 1970년대에 지어준 거 인정해.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K 원전을 개발했어. 이건 우리의 독자 기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네. 수출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건건이 아니야. 그거 우리 거야. 그 우리 원천 기술이잖아. 계속 막아왔는데 그걸 우리가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걸 굴복하기 싫어 지금까지 그렇지. 싸워왔어요. 근데 이번에 네. 앞으로 건당 다 미국의 저작권을 지재권을 인정하는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제 우리는 원전 독립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야 이렇게 된 거 그냥 법원에서 지던지 말던지 안 되면 수주하지 마. 이러면 좋은데 남긴 대가가 뭐냐? 원전 독립을 포기하는 미국과의 합의 이게 하나 남고요. 아이고. 둘째, 지금 유럽은 10기에서 20기 정도의 원전이 현재 대기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거 날라가도 다음에 하면 되는데 미국과 또 뭘 합의했느냐? 유럽을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합의들은 다 아직 예. 비밀입니다. 다만 네. 언론과 국회에서 나온 얘기를 토대로 하는 거지. 이게 네. 사실이라면 유럽 대륙을 포기한 거예요. 네.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원전은 미국 아니면 유럽에서 짓는데 왜 그 돈밖에 없어? 돈이 거기서 나오니까. 근데 그 대륙을 통째로 양보했다. 그리고 원전 독립까지 양보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후과가 엄청 남는 굴욕적 합의가 그 정권에서 우리 원전 수출했어 이거 이 레토릭 이거 하나를 그거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미래를 전부 다 저당 잡힌 꼴이 그러니까 됐다. 윤석열이가 진짜 너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이가 대선 출마할 때 자기 명분 제1순위가 내가 탈원전 막겠다 이거였어요. 네. 그러면서 일본에서 원전 사고 난지는 몰랐지. 걔는 그때 뭐 일본에 무슨 원전 사고가 났어요 이랬다고 이 자식이. 그래놓고 원전 수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영업사원 1호라고 네. 언론이 같이 떠들어줬던 네. 이 매국적 행위 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정권이 바뀌었다. 먼저 번에 있던 대통령 걔 끌고 다니던 애는 걔는 저 우리가 떨고 냈다. 새로 협상하자. 이게 미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되겠냐고요. 쉽지 않지. 아, 어렵죠. 내가 사람하고 협상했냐? 코리아라는 네이션이랑 협상했지. 그 말은 니네들이 맞지. 우리 저작권 인정한다며, 지재권 인정한다며, 유럽 포기한다며, 국가 간 합의, 아, 니네 이거 깰 수 있어? 그럼 다시 대가를 내놔. 등등등 해서 아. 오히려 더 안 좋은 락이 지금 걸린 상황이라서 네. 차기 정부가 한미 간의 합의, 체코에 제공하기로 한 여러 가지 비밀 얘기들 들여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어디까지 이걸 원복시킬 수 있을지도 큰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바보 같은 질문 하나만 하면 지금 체코가 이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한 거잖아요. 네. 체코는 우리나라랑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싸니까 당연하죠. 하고 싶지. 그리고 너무 돈도 하고 준다 싶잖아. 그러고 공짜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 체코 정부는 현재는 우리 편입니다. 현재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이라고 하지 뭐지? 한국과 하고 싶다는 한국이 거지. 오보니까. 그렇죠. 예. 그 하나 좀 바로 잡습니다. 네. 그 개 끌고 다니는 애가 아니라 네. 개가 끌고 다니는 애. 그렇죠. 네, 이렇게라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마. 야! 내가 가진 수단이 없잖아. 이렇게라도 내가 맞아요, 좀 맞아요. 스트레스 풀어야지. 아, 이놈아. 예. 예, 개가 끌고 다니는 애. 네. 예. 내가 수단이 없잖아. 수단이.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아, 속상합니다, 진짜. 아무튼 사인하러 가서 당일날 사인도 못하고 국제 망신, 정보력 부재, 외교 행정의 한계 이것까지도 노출하고 온 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진짜 심각합니다. 웃을 뿐이가 아닙니다. 웃는
웃지 않습니다. 지금 웃을 분위기 아닙니다. 아이고. 나라 아, 이거 망했습니다. 진짜 심각하다. 예. 예. 심각하네요. 아니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지분형 모기지 지분형 반드시 막아야 모기지. 되고 네, 저희가 진짜 나라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망가지면 돌이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 그러면 그거 결국은 다음 정부 해야 되거든. 맞습니다. 그러면은 욕하기가 쉽지.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 이미 망한 상태고 망했다고 진짜로 비판하는 거야. 맞아요. 쉽지. 맞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은 또 전 정부 얘기하면 또 전 정부 네, 탓한다고 그렇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싹을 자르고 시작을 해야 네. 되는데 네. 사실 이번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인수위가 또 없고 맞아요. 네. 막 임박해서 이제 경제 지표들이 막 올라올 거란 막 말이에요. 올라오지. 사실 2분기에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럼 3분기에도 보면 그렇게 좋아질 가능성이 없거든요. 지금 없지. 환율 같은 걸 보면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지표를 보면서 사실은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까? 뭐 너네 잘할 거라며. 야, 뭐 왜 더 안 좋아? 더안 뭐 좋아지냐? 실업률 올라오고 부동산 어. 가격 또 올라. 어. 뭐 하고 있어? 그 FN코리아 이 새끼들이 야 이거 전 정부에서 한 거야. 그러면 FN코리아 이 새끼들은 자기도 또 심판 납시 해갖고 야 너네는 윤석열 정부 때 전 정부 탓하는 거 그렇게 욕하더니 아, 진짜 100% 너네도 그렇죠. 또 전 정부 욕하냐. 그렇죠. 100% 있다 이거. 그렇죠. FN코리아 이 새끼들은 100% 이렇다 이거는. 100% 이렇게 한단 예, 말이야. 이건 보인다. 그렇죠. 나 FN코리아 이 새끼들 진짜. 나 진짜 열받네. 내 눈에 띄지 마. 아, 이거 스토리 딱 보이네. 하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어마어마한 사실은 국가적 위기를 짐을 안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IMF 직후의 경제 상황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요. 더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 진짜 큰 짐을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새 정부가 네. 출범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장밋빛을 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럴 수가 갑자기 없다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 그럼. 마음 준비하시고. 네.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 사실은 윤석열 책임이다. 네. 라는 또 생각도 아. 하시고. 네. 네. 전반적으로 예. 6월 4일에 만약에 정권 교체되잖아. 그 막 신나가지고 아니요. 막 이거 아닙니다. 아니요. 네. 그때부터 맞습니다. 시작이에요. 치워야 될 진짜. 쓰레기가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작이에요. 있어요. 진짜. 시작이야. 네. 이 쌓인 적폐들 진짜 이 경제의 적폐들은요 훨씬 크고 맞아요, 무겁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근데 우리가 FN코리아 아닌데 왜 우리가 욕먹냐고 많이들 또. 네. 죄송합니다. 자꾸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경제 관련한 이런 이슈들이 진짜 중요한 이슈인데 네. 이런 이슈를 조이대가 다 잡아먹은 거예요. 맞습니다. 조이대가. 그래서 조이대는 이래저래 너무 나쁜 사람이야. 네. 조이대. 네. 청구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요.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